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2016 공공경제론 제 9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의 주제는 공공선택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정치 또는 어, 정부 영역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 분야에 경제학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검토해보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선택론이 뭐냐? 여러분들이 항상 그 단어의 뜻으로부터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공공선택. 우리가 경제학에서 다룬 거는 공공선택이 아니라 사적 선택이었어요. 사적 시장, 시장 선택이었는데 시장에서의 선택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을 보고 사람들이 생산자가 소비자가 결정을 선택을 한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공공선택은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하고 다르게 정부가 공공재의 생산자가 되고 시민은 소비자가 되고 결국 이 공공선택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공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시장과 비슷하게 선택이 일어난다. 그래서 시장 선택을 마켓 초이스라고 하면 또는 프라이빗 초이스라고 한다면 이 공공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퍼블릭 초이스 티어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 선택의 특징, 시장하고 여러분들이 늘 비교를 해야 돼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급자족 경제보다는 시장에 참여하는 요 교환 경제가 시장 경제예요. 이렇게 해서 교환 경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이익을 본다. 이게 시장 경제 원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상당한 정부 시장 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재와 외부 효과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공선택의 특징은 강제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강제적인 의무적인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선택의 특징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정부를 만들어서 그 정부의 기초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 정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부를 통한 선택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고 강제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시장의 사적 선택은 자유가 있는 반면에 공공 선택에는 정치적 선택,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강제성이 포함된 선택이 된다. 그래서 정치적 영역에 대한 우리가 배운 경제학적 접근을 하는 것이 공공 선택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민주주의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 선택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장 선택은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 공공 선택은 법에서 정한 대로 규칙을 정한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 국민투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그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물론 일정한 나이가 넘어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공공선택을 국민이 직접 하게 되면 직접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지금처럼 이제 6월 3일 날 지방선거를 하잖아요. 지방 대표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직접 할 거야. 그러면 이건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이런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간접민주주의는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택하고 있는 것은 간접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대표를 뽑아서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를
뽑고 국회의원이나 대전시장이나 대전시의원을 뽑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공공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은 선거만 하고 국민의 대표자가 대신 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간접민주제 또는 대의민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리인이죠. 근데 이 대리인을 또 대신하는 것이 공공기관이에요. 그럴 때는 대리가 두 번 된다고 그래서 중복대리 대신에 복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실제 투표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투표에 결론을 내릴 때 전원일치, unanimity라고 합니다. 전원 합의에 의해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갈등이 없죠. 모두가 100% 합의했으니까. 그러나 100% 합의에 이르는 데는 수많은 시간 또 갈등을 겪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단순 다수결을 어,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예요? 과반이면 대장, simple majority 룰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반 이상, 51%만 되면 그걸 선택하자. 그런데 의사결정 비용이 축소되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때요? 소수자, 49%임에도 불구하고 51%에 지니까 51%에 지니까 49%가 무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을 51%가 해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단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다 득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다수의 대안 가운데 최다 득표한 거. 이거는 두 개의 대안이면 과반하면 아까 51대 49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세 개 이상 넘을 때는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다 득표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결선 투표제라고 해서 1, 2등만 따로 뽑아가지고 여러 개, 5개, 뭐 6개가 있을 때 1, 2등만 따로 뽑아서 다시 과반 투표를 하게 되면 50% 이상이 넘게 되죠.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플로럴티, 즉 최다 득표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50%가 되지 않아도 최다 득표만 하면 대통령이 되는 우리나라 대통령제 투표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optimum majority 룰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과반이 아니고 최적 다수결제. 즉 우리나라 헌법 개정할 때 3분의 2로 하잖아요. 3분의 2나 또는 5분의 3이나 이렇게 좀 더 과반이 아닌 좀 더 높은 비중의 찬성을 요구하는 거는 optimum majority rule. 그래서 최적 다수결제. 이거는 3분의 1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게 유지가 돼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너무 기존에 있던 거 바꾸기가 변화가 어려운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최적 다수결제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해요. 그 다음에 공공선택론에서 다루는 중요한 영역이 이제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세 개의 그룹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정치인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한번 검토해 볼까요? 그 다음에 관료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살펴볼 테고 그 다음에 이익집단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런 것들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치인을 설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표현은 득표 극대화 원리예요. 기업은 뭘 극대화한다고 그래서 기업은 이윤 극대화라고 그랬죠.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합니다. 반면에 정치인은 뭐를 극대화해?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보려면 저거 표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텔레비전 앞에 나오고 뭐 강단에 서면 공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실제 정치인의 최종 목표는 득표를 통해서
이거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권력을 획득하는 거예요.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거에서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겨요? 표를 극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찍어주는 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행동한다 이거죠. 그래서 정치인은 투표 참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표 안 하는 사람 관심 없어요. 남을 찍을 사람 관심 없어요. 지금 유동층 어찌할지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행동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보트 트레이딩이라는 걸 해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해관계가 서로 이렇게 엇갈릴 때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서로 표 교환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보트 트레이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로 롤링 그러니까 서로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합계 이번에는 내가 이거 도와줄게. 다음에는 이거 너 도와줘. 다 모든 거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실제 행동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자신에게 떨어지는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본다면 이들은 국민 전체, 즉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까? 아니에요. 이들은 최종적으로는 권력을 획득하기 원하고 자기가 공익을 추구한다고 그래야 표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뿐이죠. 그래서 자기 정당이 있으면 자기 정당이 추구하는 그 이익을 추구하고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선거 전에는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꾸벅꾸벅하고 절하고 엄청 겸손합니다. 그러나 당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이미 취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사행정 시간에 역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논공행사 누가 지금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느냐 공을 따지는 거죠. 공을 논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을 서로 나눠 갖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거를 rent seeking activity라고 하는데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결국은 권력을 매개로 인해서 1년에 대통령은 700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시민단체와 시민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실제 시민단체도 지금 선거 중이지만 선거 과정에 인풋이 되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에서 이기게 기여를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대가로 나중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예산이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거기에다가 복지비는 복지비, 건설비는 건설비 쪽에 빨대를 뽑는 인간들이 실제로 시민단체와 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아까 기업은 이윤 극대화,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 정치인은 득표 극대화, 관료는 예산 극대화를 한다. 관료도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self-interested죠. 그러면 어디서 관료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느냐? 내가 다루는 예산이 많아야 나의 이익이 커진다는 것이죠. 공무원의 목표는 정치인하고 똑같이 텔레비전 앞에 나와서는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공무원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개인의 이익, 이 개인의 이익은 부처의 이익에서 오고 이 부처의 이익은 어떻게 해요? 예산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산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돼 있다. 그래서 자기가 다루는 예산이 많아야 거기서 소위 보이지 않는 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공짜 밥을 얻어먹는다든가 몰래 뇌물을 받을 수 있다든가 이것이 다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 권력 중의 권력은 예산권하고 인사권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더라.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 니스카넨이고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원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누리고 있는 프로큐짓이라고 하는 특권들이 있어요.
공무원은 허가권, 규제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단속하고 경찰은 잡아낼 수 있잖아요. 세무 공무원들은 세금 잘못한 사람들 그런 권한을 매개로 인해서 그런 권한을 매개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 권력 중심의 이익 추구행위라고 해서 rent seeking activity, 지대 추구행. 이 지대라고 하는 게 렌트는 고정돼 있는 거예요. 권력이 그 사람에게만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만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rent seeking activity의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이제 budget maximizing bureaucrat. 그래서 니스 카넨이 만들어낸 말인데 그래서 사실상 버짓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서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어 표현이 budget maximizing bureaucrat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대추구행위라고 하는 거는 정당한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진입장벽, 정치적 로비, 권력을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를 지대추구행위 이렇게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림으로 따지면 정부의 공무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공무원에게 어떻게든 접근해서 로비를 합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정책을 해주세요. 우리한테 유리한 돈을 이쪽으로 흘려보내자. 그러면 이 로비 비용이 government, 여기는 이제 관료뿐만 아니라 정치인,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 로비가 되고 여기에는 필요한 돈을 대주는 상생관계다, 먹이사슬 관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인을 프린시펄, 대리인을 에이전트 그러는데 어, 이 에이전트는 스튜어드하고 같은 개념으로서 주인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asymmetric information이 있잖아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 주인이 에이전트가 하는 거를 안 봐요. 그러면은 에이전트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데 이런 쪽에서 들어가는 문제가 모럴 해저드하고 역선택, 도덕적 해이, 역선택의 문제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관료라고 하는 존재는 어, 퍼블릭 서번트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엄청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문화적으로 예? 권력을 공무원은 권력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복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고 대우를 해주던가요? 아니죠. 뭐 때문에 왔어요? 하고 오히려 상전 노릇 할 때가 많죠. 공무원 시험 보는 행정학과 학생들도 시험 합격 전에는 면접 때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공무원이 된 다음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바쁜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공무원들이 진짜 퍼블릭 서번트로서의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일하게 될게 이거는 국민들이 직접 이게 국민이 잘못한 공무원을 끌어내리는 국민 소환제라고 하거든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민을 무서워하는데 나는 뭐 시험 보고 합격한 거야. 나는 선거를 통해서 된 거야.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은 4년마다 한 번씩 주인인 국민에게 꾸벅꾸벅 절하지만 실제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은 어? 거의 국민들을 상전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하려면 국민 소환제도 좀 들어와야 되고 공무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일하잖아요.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에 대해서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온라인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보니까 좀 해야 될 거를 안 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가서 하면은 투표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동선택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걸 했어야 되는데, 요것만 뭐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했고, 그 다음에 투표의 역설이라는 걸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다시 왔습니다. 투표의 역설이야 된다. 네. 그래서 다수결 투표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다수의 횡포예요. 51%. 내가 다수니까 49%를 찍어 누르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군중이 특정 사상의 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단체가 내가 정의야, 내가 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사상에 찬동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소수파 집단을 비판, 억압하는 행위를 다수의 횡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yranny of majority라고 하죠. 이거를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 자유론에서 이거는 집단의 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수결이 편리하지만 투표를 합시다. 아주 쉽게 결정할 수 있지만 다수결의 맹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tyranny of majority라는 것이다. 그다음에 미디엄 보터라고 하는 개념도 알아야 되는데 중위 투표자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정치 투표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을 중위 투표자, 미디안 보터 세어렉. 그래서 누가 이겨요? 다수결 투표에서 이기는 사람은 이 중간에 있는 중위 투표자를 잡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자기가 주장하는 극단적인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는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오게 돼 있어요. 중도 우파, 이쪽은 중도 우파라고 하고 이거는 중도 좌파라고, 여기는 국민의힘이라고 보면 여기는 민주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거 때마다 미디언 보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를 미디안 보터 테어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투표의 역사, 보팅 패러독스를 넘어가서 다시 왔는데, 이거는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면 쉬운데, 근데 의안이 3개 정도 있을 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투표는 왜 하냐면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공공 선택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데 선택이 안 되고 뺑뺑 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 그럴 때 먼저 주먹하고 가위하가 있어요. 그럼 주먹이 이겼죠. 그럼 마지막에 보가 나와서 하면 보가 승리가 돼요. 아, 그럼 가위바위보 게임은 보가 승리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먹이 나와가지고 여기 야, 니네들이 먼저 해봐. 그럼 가위하고 보하고 먼저 해요. 그러면 가위가 이겼죠. 그다음에 주먹이 나오면 주먹이 1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붙이느냐에 따라서 A, B, C가 있을 때 어떤 것을 먼저 붙이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뺑뺑 도는 거죠. 사이클링. 그래서 선택이 안 되고 결정이 안 되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산. 그게 이상하다 싶은데 그 안에 또 뭔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팅 패러독스라고 하고 꽁드세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꽁드세 패러독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보팅 패러독스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상상해 봐라. 그래서 어떤 때에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사람들이 선호가 일관되게 하면 다수결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 쌍봉선호라고 하는 나는 중간께 싫어. 보통 사람들은 중간께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중간께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중요하냐? 누가 먼저 가위바위보 게임 너야 주먹하고 가위하고 먼저 해봐. 응? 아니면 가위하고 뭐하고 먼저 해봐. 이렇게 의사 진행하는 사람, 사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회자가 의사 진행을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의 역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공선택을 배우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서 이익 집단, 인트레스트 그룹이라고 하는 이익 집단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익 집단은 당연히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사회 일반의 특정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조직화된 집단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협회,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이런 것이죠. 노조도 마찬가지. 그래서 직장 내 비공식적인 소집단에서 국가적인 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있어요. 영어로는 인트레스트 그룹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총기협회가 가장 센 이익 집단으로 이야기됩니다. 이익 집단은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는가? 이 사람들도 텔레비전에 나오면 공익을 위해서, 의사들도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지금 데모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는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행동하는가? 정치인과 관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직접 결정할 권한은 없어요. 하지만 돈이 있어요. 돈을 가지고 정치인과 관료에게 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로비라고 합니다. 로비를 통해서 그들이 만드는 법률과 정책이 의사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모여서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총기협회가 제일 세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에서는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가 셉니다. 미국 총기 규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아무것도 없는 인디안들이 사는 땅에 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는 가치가 자유예요. 자유고 어떻게든 국가는 자유를 간섭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게 우선이에요. 스스로 보호하려면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역사적으로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총 가지고 있으면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기를 못하게 하지만 미국의 기본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 애들은 야, 정당방위는 내가 하는 거야. 정당방위를 위해서는 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법을 만들도록 미국의 총 만드는 회사들이 정치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야 맨날 총으로 맞아 죽는데 좀 총기를 규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법안 투표할 때는 자기를 돈 대준 게 누구예요? 돈 대준 총기 협회의 의견을 따라서 총기 규제를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다 이거죠. 이것이 다 이익 집단의 이익 집단의 파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삼각 아까 이야기한 정치인과 공무원, 관료와 이익 집단 이 셋이 모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같은 일반 공무원들은 정책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쳐요. 우리는 그냥 선거 때 잠시 참여할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파워 엘리트들은 누구다? 정치인과 공무원과 그리고 이익 집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철의 삼각이라고 합니다. 아이언 트라이앵글. 그래서 이 삼각이 모이면 하위 정부, 정부가 있지만 실질적인 정부의 엘리트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정치인, 관료, 그다음에 일집단이다. 그래서 sub-government라고도 하고 subsystem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영어로는 iron triangl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언 트라이앵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국회로 들어가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장악합니다. 관료들은 공무원 시험을 보고 또는 선거를 통해서 관료가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처를 장악해요. 그리고 이익 집단들은 그 협회에 들어가서 그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로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셋이 짝짝꿍 하면 이 바깥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일반, 제너럴 퍼블릭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이 있는데 일반 국민의 공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셋 사이에서 서로가 이익이 짝짝꿍 맞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또는 행정의
현실이라고 보는 것이 철의 삼각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브앤테이크 하면서 이 세 그룹이 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선택론의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골든 툴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골든 툴럭이 말하는 영어 표현 한번 볼까요? No doubt exists that rent seeking in general lead to serious inefficiency in this direct sense, but its indirect damage is even worse. 그래서 이 예? 정치의 세계 속에는 의심할 바 없이 어? 정치인과 관료와 이익 집단 사이에 렌트 세킹, 지대 추구하는 행위가 있고 이것이 일종의 시장 실패예요. 정부 실패도 되고 심각한 비효율성을 직접적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간접적인 효과는 더욱더 크다 하는 표현을 고든 파월락이라는 사람이 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상세히 살펴보고 이게 무슨 의미 있지? 영어 공부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9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하고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